안녕하세요. 10년 함께 주식판 전직 애널리스트 줄리와 슬기롭게 공부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입니다. 얼마 전 샤넬과 루이비통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크게 가격을 인상했고, 인상 전에 사진처럼 사려는 대기줄이 매우 길다는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는데요. 저는 10년간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당연히 주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기사 본 제 지인들 루이비통 가방 사러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루이비통 주식 살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통이가 저희가 많이 투자하는 한국이나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어서 유럽에 상장된 루이비통 주식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각 증권사별 투자 가능한 해외 시장들이 어디가 있는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주식 사는 법 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브랜드를 가진 LVMH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마지막으로 덤으로 다른 상장된 럭셔리 브랜드들은 뭐가 있는지 다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세요. 각 증권사별로 모바일로 투자 가능한 해외 시장들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증권사에서 미국, 홍콩, 중국 시장들은 거래가 가능하네요. 제가 제 블로그에서 일본에 상장된 게임 주식 넥슨에 대해 몇 번 언급드렸는데요. 일본 시장은 키움 빼고 거래가 다 가능하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독일은 삼성 미래에서 되고, 루이비통이 상장된 프랑스는 삼성증권에서만 거래가 되네요. 여기 보시면 삼성증권 미래대우가 가장 거래 가능 시장이 많고요. 참고로 이거는 모바일 거래 기준입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모든 시장 거래가 다 됩니다. 수수료가 좀 더 높고 번거롭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수수료는 미국은 0.25%, 기타 시장은 0.3% 정도로 증권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투와 NH만 일부 마켓 수수료가 0.05% 정도 낮네요. 실은 수수료보다 더 큰 부분은 양도세입니다. 양도 차액에서 250만원 공제되고요. 여기에 20% 세율 곱하시면 양도세 계산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6월에 하는 해외 주식 신규 고객 이벤트들 보여서 참고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키움증권에서 40달러 주는 이벤트 하고요. 한투증권에서는 만원 플러스 추가 현금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에서는 해외 주식을 타사에서 옮겨올 경우 1000만원당 2만원이 지급되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루이비통 주식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루이비통은 시가총액이 242조나 되는 LVMH 그룹 산하의 브랜드입니다. 프랑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유로로 거래가 되고 있고, 한 번도 배당을 낮추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당을 30%가량 낮추면서 배당 수익률은 1.35%로 높지 않습니다. 12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배당합니다. 주가가 3년 반 동안 2.7배나 상승을 하면서 좋았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하락하여 피크에서 2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19년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빌 게이트를 제치고 세계 2위 부자까지 올라갔던 회장님은 주가 하락으로 자산이 30조 원 가량 감소하면서 이제 세계 4위 부자십니다. 현재 주가는 2019년 순이익 대비 25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생활건강은 29배, 아모레퍼시픽은 46배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보다 더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LVMH 이익이 19년까지 회복될 수가 있다면 괜찮은 밸류에이션으로 보입니다. 회복이 근데 큰 퀘스천 마크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루이비통 주식 사는 법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주식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모바일 HTS 켜시고요. 아래 보이는 환전 누르시고 매수 통화는 유로로 설정하시고요. 예를 들어 4주를 사고 싶으면 한 주당 355유로 곱하기 4를 하면
1430유로, 194만원 바꾸면 되겠죠. 그럼 다시 앞에 화면으로 가서 해외 주식 주문 누르시고요. LVMH나 루이비통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수량, 단가 넣으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단지 시장가에 주문을 넣을 수 없어서 가격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루이비통에 있는 LVMH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비통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LVMH 그룹은 무려 75개의 메이저 럭셔리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에베, 리모아, 크리스찬 디올, 펜디, 셀리느, 지방시, 겐조, 마크 제이콥스, 쇼메, 태그 호이어, 불가리, 돈페리옹, 모엑샹동, 헤네시, 면세점 DFS, 화장품 리테일 세포라. 힘드네요. 베네피트, 프레쉬 같은 화장품들과 향수 브랜드들.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LVMH 그룹의 매출은 명품 패션 매출이 41%, 와인 양주 샴페인이 10%, 화장품 향수가 13%, 시계 보석이 8%, 기타 리테일이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여러 카테고리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이익의 64%는 비통이와 디올이 속한 이익률이 높은 명품 패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비통이는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갖게 된 걸까요? LVMH의 역사는 이 아놀트 회장의 인수합병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4년 단 160억 투자해서 디올의 모회사를 산 뒤 무려 몇 년 뒤 20배 가치 상승하게 해서 그 돈으로 LVMH 지분을 1989년에 인수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바쁘게 겐조, 겔랑, 셀린, 로에베, 마이크 제이콥스, 세포라, 태그 호이어, 펜디, 불가리, 리모아 등등 인수에 인수를 거듭해 현재의 LVMH 제국을 이루었고 84년 160억 투자한 자산이 지금은 7,000배가 되어 현재 무려 110조 원 자산의 세계 네 번째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루이비통은 덕분에 이렇게 많은 74개의 형제 브랜드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꾸준한 인수합병과 중국의 명품 수요로 인해 LVMH의 매출과 이익은 지난 12년간 연평균 10%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19년 매출 72조 원, 영업이익 15.2조 원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위기 2009년에도 매출은 1%밖에 하락 안 했고요. 영업이익은 9% 하락에 그쳐 명품의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이런 LVMH도 코비드와 함께 아시아 지역 매출이 1분기에 32%나 감소하면서 1분기 매출이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룹의 핵심 이익처인 명품 패션은 9% 감소하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점입니다. 2분기 실적은 회사가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았지만 회사 매출의 52%를 차지하는 유럽, 미국이 4, 5월에 봉쇄였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유럽 매출의 반 이상이 관광객 매출이기 때문에 봉쇄가 해제되어도 한동안 회복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4월 16일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4월 2주 동안 중국 매출이 무려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기로 못했던 구매를 하는 구매 수요가 크게 작용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매출은 향후에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장기로는 명품의 큰손인 중국이 코비드 이후 또 미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전망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품 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만 봐도 5월부터 거리두기 완화하면서
백화점들의 명품 매출이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 투자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다 코비드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티파니 이슈에 관한 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VMH는 코비드 이전 연간 8조 원가량의 엄청난 현금을 창출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많은 인수합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부채가 8.4조 원 가량이고, 이렇게만 들으면 좀 크게 들리지만 실은 연간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과 비슷해서 크게 무리되는 수준은 아닌데요. 회사가 티파니를 인수하기로 해서 추가로 부채가 20조 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투자자들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티파니 인수 잠깐 살펴보면요. LVMH 티파니 인수는 20조 원에 달하는 패션계의 가장 큰 인수고요. 티파니의 2019년 이익 대비 26배 정도에 인수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20조 원의 인수 가격에 2% 이자율 쳐서 계산하면 연 3,900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티파니가 코비드 이전에 9천억 가량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도 연 5천억 정도 이익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티파니는 LVMH 그룹에 없는 어포더블 럭셔리 캐테고리 브랜드로 LV한테는 저는 좋은 조합의 인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VMH는 24%만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에 티파니는 아직도 매출의 45%가량이 미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LVMH가 향후에 티파니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 진출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을 줘서 미국 외 국가 매출이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파니 영업이익률은 16.5%로 LVMH 평균인 21%보다 낮아서 시너지를 통해서 이익률 개선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원래는 나쁘지 않은 딜인데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당연히 티파니도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이전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은 불만인 상황일 것입니다. 몇몇 기업들이 최근에 코비드 이전 딜을 깨고 있듯이 LVMH도 그랬으면 하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있는데요. 우선은 회사에서는 이 가능성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LVMH 공부를 해보았지만 투자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 LVMH는 화장품과 주류 등 명품 패션보다 다소 회복이 느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매출도 50%가량이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아한 LVMH 애뉴얼 리포트 링크와 분기 실적 콜 링크 답글에 올렸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럭셔리 상장 기업들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도 어떻게 보면 이쪽 분류일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임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럭셔리 상장 기업들로는 우선 프랑스에 상장된 럭셔리의 대명사 에르메스가 있겠죠. 에르메스는 시총이 무려 99조 원 가량이고요. 주가도 다른 명품 주식과 달리 이미 전고점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익 대비 무려 55배 거래가 되네요. 또 다른 럭셔리 기업으로는 캐링이 있습니다. 캐링 하시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구찌, 보테가 베네타, 입생로랑 등 이런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시총은 72조 원 가량으로 프랑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주가는 고점에서 아직도 3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로 LVMH보다 하락률이 큰 상태입니다. 작년 이익 대비 LVMH랑 비슷하게 24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 정도 더 소개시켜 드리면, 우선 버버리, 영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8.7조 원 정도 시총이네요. 주가는 LV나 캐링보다 더 많이 하락해서 39%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이고요.
프라다 미우미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라다는 의외로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10.4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명품 브랜드들보다 주가가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프라다는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은 21%로 다소 적게 하락한 편입니다. 이상 불경기에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명품 패션 회사들의 주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